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100년짜리 팩트체크. 조선이 일본보다 약했다고? 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890년대, 벌써 한 130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 당시 조선은 일본보다 약했다.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하면서 근대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보다 생산력이 엄청 앞섰고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조선을 압도한 것이 그것이 일본이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130년 전 우리는 일본보다 약했던 걸까요? 사실 참 이 얘기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통계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보다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은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우리가 먹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아니, 당시 조선이 그렇게 일본보다 약하지 않았어. 어떤 분야는 여전히 조선의 힘이 더 강했을까, 조선의 능력이 더 강한 부분도 있었어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농업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일본보다 약 1.5배 많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가 막 엇갈려요. 엇갈리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뒤진 건 아니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3000년 가량 문화고 경제고 모든 면에서 뒤지는 나라였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던 것은 딱 하나, 무술이었죠, 무술. 일본은 계속해서 군소, 거의 도시국가 같은 그런 봉건 영주들이 끊임없이 항쟁을 벌였기 때문에 칼싸움 하나만큼은 왔다였지. 그것 빼고는 일본이 조선을 앞지를 수가 없었어요. 허구 헛날 전쟁하고 있으니 농사를 제대로 지었겠어. 뭐가 제대로 됐겠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처럼 막강한 부를 축적을 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어디까지나 조선 침략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조선을 착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능했다. 이런 설명들이 오히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자, 3일은 어제가 3일절이었죠. 근데 참 어제 3일절, 참 울분이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고, 일본은 글로벌 아젠다 협력 파트너다. 군국주의 일본은 이제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만요. 진짜 야,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1절날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세히 하나 짚어볼까요?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어젠다에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야,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라네요. 진짜요? 그렇다면 일본은 파트너한테 경제 제재를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겠군요.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아니 경제 침략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풀 생각도 없고 풀지도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 파트너라고요?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불행을 당했다고요? 웃기고 있네. 자,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국력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가? 아니, 국력이 약했다고 해가지고 약한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거, 침략이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략자도 아니고 침략의 피해자가 침략자를 두둔해주고 합리화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뻔뻔스럽죠.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비하하고 우리가 바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일본이라면 뭐든지 잘할 것처럼, 일본이 우리랑 파트너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본을 떠받들고 추앙하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보아하니 제 나라 제 동포를 업신여기며 남의 나라를 숭배하는 것이 배운 자의 자세인 양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은 듯하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0년 전에도 일본을 떠받들고 일본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한테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성인인 것처럼 배운 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한때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풍조를 비판한 것이 바로 이 안창호 선생의 지적이죠. 근래에 보아하니 제 나라 제 동포를 업신여기며 남의 나라를 숭배하는 것이 배운 자의 자세인 양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은 듯하오. 100년이 넘도록 안창호 선생의 이 말씀, 진리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창호 선생의 이 같은 말씀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친일파가 이완용이 일본을 일제 침략자들을 찬양하듯이 윤석열은 왜 일본 제국주의를 지금 또다시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독립투사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진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1900년대 아니 1890년대 19세기 말 우리 조선은 그렇게 약한 나라였던가? 정말 1900년대 그 무렵 조선의 경제력은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정도였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약했으니까 일본한테 먹혔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지성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균형 있는 판단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약했어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천조가 바보였어. 이런 식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때 1800년대, 1890년대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였을까요? 자,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가 통계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선의 경제력 수준이 일본에 비해서 그닥 뒤진 게 아니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고 침체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었으나 조선의 경제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 지배층의 수탈 역시도 일본이 심했으면 심했지 절대 약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왜? 당시 농민들이 지주들한테 바치는 세금의 양이 일본이 조선의 3배 이상 됐다고 해요. 조선의 지대도 그렇게 세금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세금을 짊어져야 했던 일본의 농민들에 비하자면 조선이 훨씬 나았던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하나 자료를 좀 볼게요. 혹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야, 장용진, 네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인터넷에서 확보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1450년부터, 그러니까 15세기 무렵부터 1900년까지 무려 500년 동안 조선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라색 라인이 일본이고요. 까만색이 조선입니다. GDP가 일단 GDP 추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다시피 1850년까지 조선과 일본의 GDP 규모는 엇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빠르게 일본의 GDP가 성장하고요. 오히려 조선의 GDP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비슷한 모습이 또 있어요. 이거 표가 잘 모르겠다고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편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1910년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1910년이 그래요. 따라서 1890년대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은 격차는 더 줄어들 겁니다. 보이십니까? 자, 정확한 거는 이게 요 옆에 있는 요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이 그래프가 더 정확하고 이게 500년짜리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보다 조금 수치가 적게 나왔습니다만 1910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1910년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된 그날부터 계산해 봤더니 조선과 일본의 GDP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 가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프만 가지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과 일본의 경지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선이 일본보다 경지 면적, 즉 논과 밭의 면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훨씬 큽니다. 일본이 247만 헥타르라면 조선은 380만 헥타르, 약 1.5배가 많습니다. 농업 생산의 양이 당시 크게,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면적에서 큰 소출의 양이 편차가 없다고 본다면 적어도 식량 생산에 있어서는 먹는 것, 농업 생산에 있어서는 조선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거의 명백한 거죠. 이 표에서 맨 밑에 보면은 맨 위는 1650년이고요. 맨 밑에는 1875년입니다. 조선이 432만 헥타르, 일본이 301만 헥타르. 경지 면적으로 따지자면 조선이 일본보다 약 1.5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보다 조선의 경지 면적이 훨씬 넓어요. 보통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한 위도 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땅에서 생산되는 이 쌀의 양이나 곡식의 양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보다 적어도 조선이 1.5배 정도는 생산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농업 국가였어요. 공업? 아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일본이 무슨 공업이야, 진짜. 일본이 공업이 발달한 건요, 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일본의 공업이 발달해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을사조약 이후에 빠르게 일본의 공업이 발달해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적어도 1875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그 시점에는 오히려 조선이 일본보다 경제력에서 앞서고 있었다는 거죠. 자, 김범생이님, 일본 놈들 땅이 더 넓고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인데 신기하네 라고요. 일본의 산지도 장난 아니죠. 일본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도 산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충청도나 이 전라도 쪽의 평지, 평해를 보면요.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산이 그렇게 야트막한 산이 그렇게 많은지 그걸 산이라 불리는지를 몰랐어. 그냥 경상도에서는 언덕백이라고 할 수 있는 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야트막한 구릉을 보고 야, 거기 전라도랑 충청도에서는 산이라 하대. 저렇게 작은 게 산이가 아마 우려했었는데, 자, 그런 정도로, 뭐, 어쨌거나, 일본 역시도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동해안, 우리나라 쪽으로 있는 이 동해안 이쪽으로는, 산지가 높고, 저기 태평양 쪽으로는 좀 평지가 많습니다만, 사실 일본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국토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지 면적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전체 국토 면적은 아마 일본이 조금 더 넓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본은 뭐가 있었느냐? 네, 계속 전쟁을 했죠. 주구장창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멀쩡한 땅도 계속 그냥
황무지로 버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 다음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적어도 조선이 일본보다 못하진 않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자료 하나 보실까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계청의 자료를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곡물 생산량, 보조식량 생산량, 구황작물. 이게 곡물이라는 거는 쌀과 보리 같은 걸 말하고요. 보조식량이라는 것은 콩이라든지 기장, 수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무와 배추 등 채소류를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누가 더 많습니까? 곡물 생산량은 조선과 일본이 비슷한 걸로 나오죠. 근데 보조식량,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조, 기장, 수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조선의 수확량이 일본의 4배에 달합니다. 구황작물 역시 일본의 4배 이상 됩니다. 무와 배추, 그러니까 채소류는 일본이 훨씬 많이 생산되네요. 자, 보셨죠? 믿기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는요, 조선과 일본의 경지 면적을 농토 넓이를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요거는 생산량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곡물, 쌀, 보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생산량이 비슷합니다. 근데 보조식량, 수수, 옥수수, 콩, 이런 거겠죠. 보조식량은 우리가 일본의 4배예요.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죠. 감자, 고구마는 역시 우리가 일본의 4배. 무와 배추는 일본이 우리의 3배 정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당시 조선의 생산량이 훨씬 일본과 앞서 있거나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런 수준이에요. 자, 이거는 19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1900년대 초반, 조선은 19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1900년대 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격차가 있지만 이 정도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추정치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림도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자료들이 공개되고 종합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최근에 나온 결론은 뭐냐? 19세기 말 1890년대부터 1900년대 그 사이에 일본과 조선의 경제력 격차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조선이 더 앞서 있는 곳도 많았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늦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은 여러분, 고종 황제가 이렇게 각종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자, 일본이 개화라고 시작한 게 언젠데? 메이지 유신 때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언젠데? 1870년이에요. 메이지 유신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1895년인가 그때 이미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가요. 근데 왜? 얼마나 뒤진다고? 기껏해야 20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게 식민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그닥 그렇게 선진적이었거나 일본이 앞서 나가는 나라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일본의 군사력만 해도요, 별 볼 일 없었어. 당장 농업 생산력, 이 경제력으로 봐서도 일단 조선이 일본에 뒤지지 않았죠.
그리고 군사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본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개뻥이에요. 개뻥. 뻥뻥뻥뻥 개뻥. 자, 더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본과 조선의 가축 보유량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는 말이죠, 말. 근데 소, 양, 돼지, 닭, 다 조선이 앞섭니다. 말은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많이 필요했겠지. 근데 실제로 일반 민중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 양, 돼지, 닭은 조선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일천한 양이었다 그러잖아요. 봐요. 자, 이래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 살아서, 일본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나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선 말기 우리의 경제력 수준,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들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국뽕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과장이 됐을 수는 있어. 하지만 아무리 뭐 과장이니 국뽕이니 이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에 비해서 당시 조선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다. 적어도 식민지가 될 정도로 참혹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명백하죠. 수치상으로 명백하죠. 자, 그 다음. 그럼 군사력은? 일본의 군사력은 하면 운요호죠, 운요호. 일본이 운요호, 당시로는 운양호라 그러죠. 운요호를 이끌고 강화도에 와가지고 함포 사격을 해서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시키죠. 운양호, 운요호. 자, 이 운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근대화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라고 그러고, 일본이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가 됐는지, 강력한 근대 국가가 됐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그거는 진짜 식민사관이에요. 운요호, 여러분, 운요호가 어떤 배인지 혹시 아십니까? 1875년에 일본이 강화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배인데요. 이 배는 일본이 만든 배가 아니고 영국에서 사들인 배입니다. 언제 사들였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4년 전 1871년에 사들인 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새로 배를 근대 선박을 하나 사오자마자 바로 그거를 조선 침략에 써먹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조선 침략을 하려고 요 배를 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배의 재원이 되게 유치합니다. 프랑스군이나 미군이 끌고 왔던 배는요, 1000톤이 넘는 큰 배였어요. 1700톤급짜리였어요. 제너럴 셔먼호, 그거 2000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그런데 운요는 기껏해야 300톤짜리예요. 작아. 300톤. 네. 300톤이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작은 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배가 그렇다고 해서 근대 선박이냐? 근대적인 선박도 아니에요. 이 배는요, 이게 지금 제 방송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군지 너무 선명해지네요. 제 방송을 방해하는 자들은 친일파였나 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일본 욕을 하니까 갑자기 방송이 중단이 돼버리네요. 참, 예. 아, 참 황당하네요. 예. 아, 네, 참네. 예, 여러분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방송에 이거 좀 얼른 좀 바꿔볼게요. 예. 아, 나 참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예.
예. 예,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아하, 참네. 네. 네, 이게 제가 오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비판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아, 제 방송을 지금까지 방해했던 거는, 이렇게 그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라, 아마도,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네. 이렇네요. 아, 정말 답답스럽네. 예, 아유, 참. 황당합니다. 예, 예, 참. 예. 아, 참. 갑자기 화딱지가 날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예.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화면 돌아왔습니다. 자, 운영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운영호는요, 300톤짜리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에서 만든 배도 아니고요, 이 운영호 사건, 강화도 사건이 나기 4년 전에 일본이 영국에서 사들인 배예요. 300톤급짜리 작은 배고요. 주 동력은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대입니다. 돛담배예요, 돛담배. 범선.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서 보조 동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증기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근대적인 군함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게 근대적인 군함인 것처럼 몰고 왔습니다. 신미양요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끌고 왔던 배는요, 1700톤급짜리 엄청 강력한 구축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가져왔던 선박 역시도요, 900톤급, 1100톤급짜리 큰 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운여호가 어떻게 얼마나 센 선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겠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당시 친일파 새끼들이 뭐라고? 일본이 저렇게 개화됐어. 옛날에 일본이 아니야. 외놈이 아니야. 일본한테 배워야 돼. 일본한테 꿇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았던 겁니다. 일본한테 속은 거기도 하지만 친일파들한테 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운요호 근대적인 어떤 군함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을 갖춘 그런 선박 아니에요. 사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속았어. 왜 속았다? 친일파들 때문에 속은 거야. 친일파들이 일본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선전을 해댔어. 그래서 당한 겁니다. 그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을 적어도 1인당 GDP에서는 일본을 앞설 거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IMF에서 공개한 1인당 GDP 전망에서 적어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너무 경제 성장이 되게 윤석열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질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못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1인당 GDP 추월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일본을 앞섰어요. 그 다음에 구매력. 이미 구매력 수준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앞섰다고 하죠. 달리 말해서 현재 우리가 일본에게 꿀릴 거라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고 불리한데도 우리가 기분 나쁜데도 일본한테 일본의 비위를 맞춰줘야 될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이 친일파 토착 외구들은요, 별것 아닌 일본을 그렇게 떠받들면서 제 나라, 제 민족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완용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본은 그렇게 떠받들면서 제 나라, 제민족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 이게 윤석열과 이완용의 공통점이겠죠. 그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고요. 우리가 툭 하면 일본한테 굽실거리게 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일본한테 그렇게 굽실거릴 이유 없어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은 지들이 뭐 엄청나게 서구화, 근대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고요. 일본이 우리를 속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가 그렇게 지도 쥐뿔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나대지만 않았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 을사조약이라든지 이 한일 병탄조약, 경술국치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예요. 친일파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었다. 친일파의 보이스피싱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훈련시킨 일당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한 보이스피싱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된 지금 또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이 멍청한 자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보이스피싱, 일본의 보이스피싱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얘들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끌어내려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청원 동의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횃불 들고 모이자님.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촉구. 예. 소정님이 올려주셨네요. 예, 그리고 베리님 들어오셨고요. 두산 짱짱팬님 들어오셨네요. 이낙연 퇴출 서명도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49,234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낙연에 대한 얘기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따로 하나 해봤습니다. 이낙연은 정말 미국에 있는 걸까요? 이낙연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취재랑, 처음에는 이제 취재가 아니라 그냥 주워 듣는 수준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취재가 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취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님, 우리나라 국사 역사 교수들 전부 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죠. 자료가 다 일본에 있어서 일본사관 입히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잼님, 설마 한국에 있어요? TGK님, 낙지 어디로 기어 들어왔나? 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